불친절하네요. 안녕하세요. 공황사 박문석입니다.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할 건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이 수능을 본 당사자 이거 보고 있다면 끄세요. 이거 뭐 하려고 봅니까? 보지 마시고 진짜 만약에 보고 있다면 정말 고생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2023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겠죠? 먼저 문제 다 풀고 꼭 이 영상 보시길 바라고요. 많은 공부가 될 그런 시험지가 될 겁니다. 일단 난이도 총평 의미는 없지만 해본다면 그냥 뭐 어려웠다 이거죠. 풀 땐 솔직히 좀 할만한데?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느꼈던 그 원인은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집에서 풀었기 때문에 아이패드로 풀었어요. 두 번째 직업이 국어 강사기 때문에. 그럼 세 번째 정답만 그냥 찾은 것을 모든 걸 다 이해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해설 준비하면서 이게 착각임을 알았고요. 결과적으로 점수는 좋았지만 허상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어떻게 각각 어려웠는가? 비문학 독서론만 쉬워요. 그리고 뭔가 배경 지식을 좀 요구하는 듯한 중간에 좀 비어있는 지문들이 꽤나 존재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꽤나 할 일이 좀 많았던 굉장히 피곤한 그런 지문들이었죠. 의외로 기술 지문은 생각했던 것보다 쉬울지도. 이걸 이제 해설 강의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겠죠. 그 내용이었고 문학은 알고 보면 비연계가 4작품인 거예요. 비연계 중에 현대시 이육사의 초가 읽어내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연계 작품 중에는 고전소설 어휘 때문에 조금 어려움 겪은 친구들이 있었을지도. 그리고 조금 선지 판단할 때 또 일반적인 어려움 있죠. 내 해석 가지고 이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꽤나 존재했다 이렇게 보여서 문학은 일반적으로 그냥 평이했다라고 말하겠지만 조금 어려울 만한 여지도 분명히 있었다. 화작은요 첫 페이지에도 약간의 출제 요소가 있지만 39번, 40번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유발하지 않았을까. 45번까지도 약간 유발했을 것 같고요. 언매는 해설할 때 말하겠지만 문제를 굉장히 잘 냈습니다. 38번 문제랑 39번 문제 이 두 문제 좀 까다로웠을 거고 또 매체에 고쳐쓰기 문제 있거든요. 문제가 아주 좋아요. 물론 문제니까 좀 짜증나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좋긴 좋더라. 이 정도 평가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뭐다? 어려웠다. 총평은 한번 진행해봤고 총평이 뭐 의미 있나요? 바로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먼저 독서론. 길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글을 읽을 때 이 2가지가 있잖아요. 중심 내용 파악과 세부 내용 파악. 언제나 독서론에 대해 이야기할 땐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 뭔 얘기하는지 딱 알아내면 그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근데 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정도가 아니라 얘만 하면 된다 이런 구성이었어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요? 독서는 성찰하게 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을 대응할 수 있는 뭘 준다? 힘을 준다. 끝. 문제 풀까요? 답은 2번. 중심 내용으로 풀리고요. 실제로 세부 내용 일치를 만약에 했다면 근거도 있어요. 여기 있죠? 현실을 외면하라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바로 가는 거죠. 2번. 보기를 읽으세요. 윗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기가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고요. 보기의 내용은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주제 통합적 독서, 주제 통합적 읽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건 왜 하는 거냐면 어떤 문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가진 글들을 막 읽어요. 읽은 다음에 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내 관점 정하기. 이거예요. 그게 원래 내용이고 보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아예 아닌 거 하나 고르세요. 답은 5번. 이럴 거면 남의 글 왜 읽음? 그냥 자기 생각 유지할 거면?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확마. 이 정도 내용이죠. 5번 이상하죠? 답은 5번. 찍고 넘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윗글이 중요할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심지어 적절한 걸 묻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요약해서 이 내용은 딱 이거야. 나만의 답을 만드세요. 그 다음 나만의 답과 가장 유사한 게 정답입니다. 답은 1번. 아예 완벽한 답이 하나 있으니까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 정도가 독서론이었고요. 진짜 짧게 지나갔네요. 이 정도 내용이었습니다. 중심 내용 파악만 하면 됐어. 넘어갈게요. 자, 극혐지문 2개 중에 첫 번째죠. 해겔의 변증법 어쩌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낙서해놓은 건 뭐냐면요. 정보 나누기. 비문학 파이널 1, 2, 3강이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청 강조해놓은 내용이죠.
정보를 나누고 그거에 따라 할 일을 부여받아서 다 하면 비문학 다 읽은 거다 라고 말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걸 좀 적용해 본다면 이 정도가 아닐까 해서 미리 좀 나눠봤고요. 그거에 따라 할 일을 부여받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립, 반정립, 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서 할 일이 뭐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끝, 이 정도인데 조금 더 한다면 이것까지 바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얘랑 얘가 관계가 있잖아요. 정립이 뭔지 몰라도 반정립이라고 하니까 두 개가 반대잖아요. 그리고 종합이라는 건 따로 노네? 이걸 종합하는 건가? 여기까지 됐으면 너무 좋았고, 이게 실패했어도 상관은 없어요. 뒤에 한 번 더 나오니까. 근데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건 나름 있겠죠. 두 번째 정보, 해겔이다 끝. 해겔이라는 사람이 변증법으로 유명하구나 끝이죠. 그 다음, 변증법은 뭐가 아니다,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아까 예상한 내용 나왔네요. 예상한 사람은 얘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예상 못한 사람, 그게 오히려 일반적이겠죠? 그렇다면 가서 아까 했던 그 작업 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가 아니다, 병렬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이다. 상향성이라는 건 얘가 더 위라는 거죠. 밑에 게 아래고요. 다 했나요? 내려갈게요. 해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이후에는 앞에 한 내용을 부연 설명해 줄 거예요.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즉 전에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좋아요. 실패하더라도 시도만 해보는 겁니다. 시도 한번 해보면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둘 다 방식 아님? 이러고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방식이란 말로 똑같아 보이는 낚시를 걸고 있지만 사실은 되게 다른 말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말을 엄청 어려운 말로 오히려 받아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이 정도? 변증법적 방식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변증법적 방식으로 논증한다. 되게 다르죠? 이젠. 한마디로 뭐야? 다 변증법이라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더 볼게요.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이란 말 나오면 이제 세계의 근원적 질서라는 말로 바꿔치기 할게요.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정의된 개념이라고 하죠.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다.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뭐야? 논증이란 말이 언제 나오나 기다렸어요. 안 나왔으면 앞에 이념이랑 현실을 나누어서 한쪽에 논증이라는 이름을 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뒤에 논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겠나요? 논증, 존재 두 가지를 나눠보려고 한 거예요. 위에 즉이란 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는 다 존재 방식의 내용이다 이렇게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논증, 여기까지가 이제 논증이니까 이 둘 사이는 다 뭐다? 다 변증법으로 한다. 한마디로 뭐야? 기승전 변증법, 만물 변증법. 끝. 그냥 변증법 무쇠인 거예요. 받아들였죠? 넘어가면 돼요. 1문단이 끝났으니까 이 1문단에서 할 일을 다 했나 보시면 정립, 반정립, 종합이라는 건 단순한 병렬이 아니라 통일을 통해 수렴적인 상향성을 어쩌고 하는 거였으며 모든 해겔은 다 변증법이라고 말했다. 괜찮나요? 넘어가는 거죠. 해겔은 미학도 예외가 아니다. 미학도라고 했죠. 위에서 말한 그 기승전 변증법에 미학도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종교, 철학 얘는 미학의 대상으로 좀 다릅니다. 근데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죠.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예술이 있고요. 종교가 있고요. 철학이 있어요. 이들은 다 절대 정신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죠? 형태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 절대 정신의 정의가 나오네요.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아까 이념 나왔는데 이념 세계의 근원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뭔데? 절대적 진리. 이걸 뭐로 한대요?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이 녀석들이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념을 인식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괜찮죠? 그 다음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절대적 진리는 뭐죠? 이념, 동일한 내용으로 한다. 괜찮죠?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형태 그 자체가 형식의 차이였고요. 이념을 인식한다는 이념은 내용에 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언제나 이념을 인식한다라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그게 다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내용과 형식의 관계, 국어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내용은 똑같고요. 형식만 달라요. 그게 예술, 종교, 철학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다 이념을 인식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념은 뭔데요?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와 절대적 진리 이런 것들을 인식하려고 하는 건데 방법이 다를 뿐이다. 형식이 다를 뿐이다. 이 정도의 얘기를 말하고 있네요.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1, 2, 3이다. 이건 하기로 약속했었죠? 1번, 2번, 3번. 이러고 손 떼지 마시고요. 손 떼기 전에 봐야 되는 건 1, 2, 3이 되게 다를 때까지 읽으세요. 1번, 그렇고, 2번, 그렇고, 3번 되게, 1번은 뭐죠? 되게 감각적으로 지각한다. 즉, 외부적인 거고, 감각적인 거고, 구체적인 거고, 이런 느낌. 표상은 내면, 되게 내부적인 거고요. 그냥 심상만 떠올리는 무언가? 외부, 내부에서 아예 대립이 있죠. 3번은 혼자 달라요. 혼자 다른 그 느낌은 키워드로서 결국 정리될 수밖에 없는데 개념이라는 키워드를 갖게 된다. 끝. 하나 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 정도의 내용 하고 손 떼면 됩니다. 이의 세 형태는 직관하는 절대정신, 필요 없네.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뭐 했던 말 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관, 표상, 사유는요. 위에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요 말까지 쓸 수 있나요? 얘는 조금 더 잘 보이기 위해 색을 바꿔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잘 했겠죠? 직관의 예술, 표상의 종교, 사유의 철학 각각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요 내용까지 볼 수 있으면 괜찮겠네요. 그 밑에 해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위에서 이 내용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이 내용 봤는데 잘 기억 안 난다. 그럼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기억이 난다? 바로 얘기하면 되죠. 변증법. 놓칠 뻔했네. 근데 변증법인데 어떻게 한다고? 앞에 두 개가 마지막에 종합돼야 되잖아요. 정립, 반정립, 종합. 그래서 직관과 표상이 좀 반대되는 느낌이 났던 게 그것 때문인가? 까지 했으면 완벽했어요. 직관, vs 표상, 사유, 정립, 반정립, 종합. 그래서 직관에 대응되는 예술은 객관적이래요. 외부적이라서 객관적인가 봐요. 외면성은 객관성인 겁니다. 그 다음 내면성은요 주관성인 거예요. 얘는 종교적. 사유라는 어디에서? 철학에서 종합된다. 끝. 다 했잖아요. 내려갈게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인식 수준? 수준 차이라는 건 높고 낮음이 있는 건가? 그 정도 처리했으면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해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그 이념이잖아. 바꿔치기 대비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똑같은 내용 계속 말하네.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새로운 내용입니다. 다르다고만 했지. 그리고 이렇게 정립과 반정립을 이루다가 철학이 더 높은 거야 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세 가지가 각각 단계를 갖는 건 처음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 단계를 갖게 될 거고요. 이름도 붙어요. 초보, 성장, 완숙. 절대정신인 건 더 이상 안 써도 되겠죠. 이에 따라 예술, 종교, 철학 순회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얘는 또 이름이 칭호가 붙네요. 명실상부한 절대정신 됐고요.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이건 절대정신으로 기능하기도 쉽지 않대요. 언제? 과거 지성 발달이 안 됐을 때, 인류가 무지성일 때만 예술이 절대정신이 될 수 있고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게 온전히 기능하는 순간은 이렇게 좀 지성이 발달한 오늘날엔 없을 것이다. 예술을 개무시하면서 끝납니다. 다 읽었네요.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러 가면 될 듯? 4번은 풀긴 좀 빡세네요. 밑에 볼게요. 5번. 얘는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5번에 1번.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상위성이라는 어휘만 뚫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서로 다르다. 내용은 같지만 형식이 다른 거야. 이건 계속 말했던 거니까 돌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겠죠? 1번 지울게요.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우는 방법 첫 번째. 그냥 다 변증법적 체계였어. 예외는 없었지. 지워도 되고요. 비슷한 내용 뭐가 있었더라? 올라가서 찾아도 돼요.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변증법적 이기에. 변증법적 이기의 체계를 이룬다? 변증법적 체계를 이루겠네요? 돌아가 보는 거죠. 지우는 거예요. 그냥 지울걸. 어차피 다 기승전 변증법이었는데. 예외 없었잖아요. 3번.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 예술, 종교, 절학.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 지성이라는 말이 새롭게 나오니까 그런 게 있었나 싶잖아요. 이 지성, 세 가지 형식의 지성 뭔지 알아요? 직관, 표상, 사유예요. 이게 인식하는 대상일까요? 인식하는 대상은 내용에 해당하는 거였고 뭐였죠? 두 글자로 하면 이념이었죠. 얘나 다 형식적인 거였고 형태적인 거였고 방법적인 거였어요. 답은 3번. 얘네 다 뭐였죠? 그냥 직관하는 절대정신, 뭐뭐하는 절대정신, 뭐뭐하는 이었지 인식하는 대상 그 자체는 아니었다. 이것들이 다 인식하는 대상은 다 이념의 다른 표현들. 있어 보이는 다른 표현들 막 바뀌었잖아요. 그거였다. 답은 3번. 이러고 끝내면 되죠. 내용과 형식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다. 그런 지문이었고 실제로 그런 문제였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4번. 변증법은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 지울 수 있죠? 5번.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그 말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념이라서 그렇기도 하다. 라는 내용으로 봐도 되고요. 지우면 됩니다. 답은 3번. 괜찮나요? 6번. 가에 따라 직관, 표상, 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먼저 해야 된 작업은 직관과 표상과 사유가 되게 달라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그 준비가 됐다면 바로 푸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면 준비하세요. 직관, 외부적인 거였고요. 꽤나 어떤 거였죠? 외면 객관이었네요. 외면. 표상은 내면 주관적인 거였고요. 사유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개념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죠. 사유만 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법, 직관이랑 표상은 막 난사해도 돼요. 근데 사유는 좀 조심해서 개념이란 말 보일 때만 조심스럽게 짝짓기 해주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1번. 바라보니까 직관, 인정. 외부적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상기하는 건 머리로 떠올리는 거니까 표상. 지울게요. 2번. 상상하는 거니까, 그리고 떠올려 보는 거니까 다 표상. 뭐야? 3번. 보는 거니까 직관. 그리고 조심해야겠네요. 개념에 의해 분석하는 건 사유. 개념 맞으니까 지울게요. 4번. 개념을 설정한다. 개념 나왔으니까 사유. 조심스럽게 인정.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기획하는 건데 왜 직관이지? 하고 출제 의도까지. 감각이라는 말 가지고 어그로 끌었네? 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제 가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읽으러 가는 거죠. 나가 나름 좀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나지문 같이 볼까요? 나지문이 핵심인데 좀 어렵습니다.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1번 안 된다. 그리고 2번 안 된다. 여기서 이 중화 상태에 대한 정의가 애매합니다. 봐봐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속성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 이 글만 읽으면 범주 1이 있고 범주 2가 있을 때 각각의 범주를 규정하는 본질적 규정이 있다고 볼게요. 본질적이란 말은 안 써있지만 위에 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규정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직관, 표상, 사유 그 자체가 본질적 규정에 해당하는 건데 이 내용 보세요.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된다. 즉, 이 중에 하나만 소멸돼도 중화라고 볼 수 있는가? 이 글만 보면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가 아예 소멸되고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일방적 승리라고 봐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그리고 결과적이지만 두 범주 간의 구별이 사라지는 것. 이게 중화예요. 글에는 그런 거 안 나와 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마음대로 정의하냐? 문제 있더라고요. 중화라는 건 그 범주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 이걸 단서로 추가적으로 이해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만 없어졌다. 그러면 본질적 규정이 사라졌는데 중화 아니야?
아니요. 둘 사이에 구별이 없어지는 것만 중화라고 봐야 되고 하나가 없어지고 만약에 하나가 살아남아 있다면 그건 일방적 승리라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뭐 참견 정도 해보고요. 볼게요. 어쨌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왜? 종합이 잘 돼야 되니까. 종합은 어때야 되는데 종합은요.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한대요.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있어야 되니까 중화가 되면 안 된다. 서로서로 달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한쪽의 승리로 끝나면 안 된다. 1번 있으면 안 된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 요거까지 마지막이 돼야 성립이 된다. 여기까지가 어떤 하나의 또 정보라고 구별할 수 있겠네요. 요 정도죠. 1번도 안 되고 2번도 안 돼. 그 밑에 해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게 만들고 이렇게 다듬는 거예요.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결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이론 인정. 결과물? 이렇게 물었죠? 노 인정이란 거겠죠.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미학이 뭔데요? 예술에 해당하는 그것. 예술만 건드리겠다. 이런 의도를 여기서 표현한 건데 티는 잘 안 나요. 뒤에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지성의 형식을 여기부턴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를 까겠죠? 직관, 표상, 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 종교, 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그럴듯하다. 왜? 정립? 반정립? 종합. 요것과 요것의 특징은 꽤나 대립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 철학이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무언가에서 종합되는 느낌이었으니까 변증법에 해당하는 듯이었지만 사실은 아닐 것이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 중간에 뭘 건너뛰죠? 표상을 건너뛰네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요. 내면성만 점증적으로 강화되고 뭐까지 돼? 완성까지 돼요. 이건 뭐라고 봐야 되는가? 이름 붙일게요. 일방적 승리. 괜찮죠? 그 다음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기까지. 객관성은 지워지고요. 주관성만 강화되다가 뭐까지 된다? 완성까지 된대요. 얘 또한 뭐다? 일방적 승리. 이렇게 봐야겠죠. 중화라고도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뒤에 문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말한 중화의 개념은 이런 건 아니었어요. 한쪽이 이겼죠. 뭐가 이겼죠? 표상이 이긴 거예요. 언급도 안 된 표상의 승리. 확인할 수 있죠. 이러면 안 되잖아. 종합이라는 건 이런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게 나의 내용이에요. 표상은 언급도 안 하지만 의문의 1승을 하는 뭐 그런 순간이죠.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어느 정도 중화에 대한 내용 좀 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정의된 그리고 뒤에 문제에서 말한 중화에는 해당하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예술의 핵심 요소가 소거되지 않느냐? 이 정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아남아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올바른 종합인데 예술 망했고 표상만 살아남는데 이거 뭐냐? 표상을 강조하지 않아서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래서 중화로 봐야 되나? 뒤에 문제 때문에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해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에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뭐야? 철학. 그 다음에 뭘 추가하라고?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뭐야? 예술? 앞에 예술과 종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철학은 뭘 가졌다 일단 완전한 주관성은 일단 가졌다. 근데 이건 예술이 없어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자리를 뭘로 대체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술을 놓자. 완전한 주관성을 얘가 가졌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를 통해 종합돼서 완전한 주관성을 가졌다고 인정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 단계의 예술을 놓지 말고 그냥 희생되는 녀석으로 처음에 놓지 말고 뒤에 놔야 한다. 뒤에 놓으면 뭐 할 수 있다. 주관성의 재객관화라는 걸 이룰 수 있대요. 그럼 예술이 종합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본데요. 얘가 주관성이면 앞에 종교 말고 아마 객관화된 무언가, 객관화될 수 있는 무언가가 같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얘는 주관성이고 살아남아 있잖아요. 요 앞에 있는 이 종교도 아마 버려질 듯? 알지 못하겠지만 여기에 무언가랑 철학을 종합해서 예술로 가는 정립과 철학이 이제 반정립에 해당한다면 그거에 따른 종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로 어거지로 이해해 볼 수 있죠. 예술이 뒤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술은 주관성의 재객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 철학에는 객관적인 게 빠져 있어요. 근데 예술은 둘 다 가지고 있나? 볼게요. 예술은 그랬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들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뭐야? 객관성이라는 건 원래 갖고 있는 건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술의 객관성은 다 알고 있다. 근데 하나 더. 주관성까지 가지고 있는, 즉 사유를 매개로 설명된다라는 것 자체가 주관성이라는 게 원래 예술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에 예술을 마지막 단계로 보내면 해결된다. 충분하다. 보낼만하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철학은 그저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마도 앞에 얘기는 안 했지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녀석과의 어떤 이루어지고 뒤에 예술로서 종합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해겔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 이 방법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방법이 바로 변증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철학 체계가 바로 이제 해겔의 체계. 해겔이 정한 체계가 변증법에 안 맞는다. 그러므로 체계를 좀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치는 방법은 예술을 그 이후에 추가하는 것이다. 예술은 주관성의 재객관화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무언가이기 때문에 종합에 어울리는 건 아무래도 예술이 아닐까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글로 끝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문 읽기였고요. 문제 풀 때 아마 조금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 문제 풀러 가볼까요? 4번 문제 괜찮았을까요? 저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3번 찍는 분들이 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뭔가 한계를 지적한 다음에 뭔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으니까 3번을 찍는다. 그럴 수 있는데 약간 문제가 되는 건 시대적인 한계를 지닌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는 점. 이게 일단 문제가 되고요. 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이 철학적 방법 있죠. 방법 자체는 변증법인데요. 변증법은 한계를 지니지 않아요. 변증법에 맞지 않는 체계를 만든 해겔이 잘못한 거다라는 입장인 거죠. 뭐 이 정도? 혁신적인 방법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어떤 체계의 수정? 예술에 집중하면서 예술은 이런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에 대한 제안? 이 정도였지. 혁신적인 방법은 뭐 사람에 따라 다른 거니까 인정할 수 있다고 해도 앞에 있는 철학적 방법에 한계가 있다. 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요. 또 시대적 한계다. 라는 점 또한 인정할 수 없겠네요. 3번은 답이 될 수 없었고요. 답은 1번이었네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 변증법.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 위상이 높든 낮든 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의외로 되게 예술, 그 미학 위주의 글이었다. 나가 그랬고 그거에 따라 가도 이 문제에선 미학 위주의 글이 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였고요. 5번 아까 풀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6번도 풀었고요. 7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요. 기억이 뭔지 쓰면 좋겠죠? 기억 어딨냐? 안 보여. 정립, 반정립, 종합. 니은은요? 예술, 종교, 철학.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니까 정립, 반정립, 종합이 되는 거에 예술, 종교, 철학은 맞는다, 안 맞는다? 딱 안 맞는다. 왜? 예술이 없어지니까. 철학에는 주관성만 남으니까. 이 정도죠? 1번. 기억은 인정인데 니은은 인정하면 안 돼요.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를 서로 대립한다. 아, 대립하는 것까지는 인정. 얘가 객관성이라면 얘가 주관성이었으니까. 괜찮죠?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2번. 기억과 니은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철학이 제일 높은 건 인정.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라고 굳이 말한 건 종교가 철학으로 가면서 주관성이 이렇게 되니까 인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강해지면 안 되는데 결국 무시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는 게 중심 내용이었잖아요. 중심 내용 가지고 풀면 답은 무조건 3번이 돼야 되겠다. 이 정도 내용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기억이니까 인정. 그리고 5번 니은과 달리 기억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드러나야 하는데 기억에선 되고 니은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니까 답을 3번으로 찍을 수 있겠죠? 이 정도의 내용 보면 되겠고요. 8번 보기는 해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누는 가상대화 일부이다. 볼까요? 해겔 뭔 말을 하나요? 보고 윗글과 연결해서 읽으려고 했다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충격을 바로 받는다면 뭐냐면 뭐야?
나의 내용을 증거처럼 이야기해주네? 나에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좀 더럽긴 한데 지어보면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증거예요. 이거 봐라 알고 있지 않냐 이거죠. 뭐 하고 있죠? 예술은 철저히 외면적인 거고 객관적인 거여야 하는데 뭐 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사유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과 관련 짓고 있어요. 사유라는 말을 갖다 쓴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이렇게. 표상이 아니라 사유라고 말한 이유죠. 그 내용인데요. 방금 그 말씀과 나의 증거인데요. 거의. 기본 논증 방법. 이건 가의 내용이자 비판 대상의 내용이죠. 연결하면 이게 됩니다. 1번. 이론에서는, 현실에서는. 선택지 구성이 다 이래요. 이론이 뭘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변증법에서는 일 수도 있고요. 당신의 이론에서는 어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은요? 두 가지 가능성이죠. 변증법에서는 이 이론에서는이었다면 당신의 실제 적용한 이론에서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원래는 이런 내용이 될 수도 있죠. 뭐가 맞을까? 2번과 3번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어요. 2번 봐봐요.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한다. 3번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 즉 이론은 변증법의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뭐였죠? 당신이 말한 이론에서는 이런데 현실로는 이렇지 않느냐? 라고 아예 까는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죠. 당신의 이론이 아니라 원래는 이렇지 않냐? 이런 구성이에요. 다시 볼게요. 1번. 당신의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지금 중화하고 있지 않느냐? 중화는요. 범주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사이의 구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 있나요? 지금 일단 세 번째 범주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 번째 단계는 철학이죠.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원래는 종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중화하고 있다. 라기보단 현실에서는 일방적 승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고요. 이렇게 말하는 범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왜? 뭐는 살아있으니까 표상에 해당하는 건 분명히 살아있으니까. 1번은 여러모로 지워집니다. 그리고 2번. 이 체계만 만들었다면 2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론에서는 당신의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즉 꽤나 사유를 매개로 해야만 설명될 수 있는 주관성의 재객관화에 대한 단계에 대응될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완벽한 마지막의 어떤 주제에 대응되는 내용. 답은 2번. 이 정도가 되겠죠? 꽤나 내면적인 요소랑 가까운 거 아니니? 이 정도의 이야기를 이제 2번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딱 맞겠죠. 3번. 반정립인데 사실은 정립이다. 뭔 소리야? 반정립과 정립 사이의 관계, 그 다른 점을 우린 몰라요. 4번.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 주관성의 재객관화에 대응되는 내용, 이 윗글에 나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객관성은 뭐 어디에서 있는 거죠? 외부적인 무언가가 있으니까 주관성이 바탕으로 된 결국 객관성으로 나타나는 무언가여야 하잖아요. 외부적인 그 요소 자체가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다. 5번.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을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절대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예술이 절대정신에서 없어지는 그런 부정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 5번도 지워질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었네요. 2번과 4번 중에 2번이 엄청 세지는 그런 답인 느낌 확인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았고요. 여기까지 하면 괜찮나요? 완벽하게 설명되는 내용을 이 안에서 찾자면 이 정도로 대응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봤고요. 좀 불친절하네요.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극혐 지문 2개 중에 하나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극혐 지문 두 번째 기축통화 나오는 그 지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EBS 연계기도 했고요. 또 2감 10회차 똑같은 소재를 다루고 있는 그런 지문이 있기도 했었죠. 같이 볼게요. 할 게 많아요. 13번 문제에서도 볼 게 많고 일단 지문에 있는 것만 같이 한번 봐서 진행해 볼게요. 기축통화는 이렇다. 기줄이 되는 통화구만.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 우주 체제에서의 기축통화인 달러화가 기준이 되나 보죠?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왜? 몰라요. 처리가 안 되니까 넘어가는 거죠.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의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내용 처리 어떻게 할래요?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됐는데 이건 배경 지식의 차이죠.
아예 배경 지식이 없다는 걸 간주하고 이야기할 거니까 부등식으로 하면 되겠죠. 수입만 너무 많이 하면 적자.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흑자. 이 정도. 그 밑에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 처리될 만한 건 뭐냐면요. 달러화가 바로 국제 유동성일 거라는 점이죠. 똑같은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봐봐요. 적자는 뭘 말하냐면 달러화의 과잉 공급을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 필요 없어요. 아직 안 나오니까. 근데 적자를 막기 위해 뭘 공급하지 않는데요? 국제 유동성 공급을 안 한대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국제 유동성은 뭐다? 달러화다. 이 정도. 밑에 나오는데 나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 달러화가 과잉 공급이 되면 어떤 상태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면 수입이 수출보다 되게 많을 때 그리고 적자를 막는다는 건 그나마 수출이 더 많을 때인데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요. 달러화의 공급을 최대한 막아요. 이게 바로 유지하는 방법이니까요. 이 정도? 이건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 정도를 했었어야 돼요. 할 일이 많은 지문이었던 거죠. 거기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나온 정보까지 활용해서 내용들을 다 처리하고 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했던 요구됐던 행동이 아닌가. 이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환율에 대해서는 보지 않아도 돼요. 왜? 환율이 어떻게 될까? 아직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고정 환율 제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지. 환율은 안 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왜 트리핀 딜레마죠? 트리핀이 말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위에 게 달러가 맞았나 봐요. 지불 수단.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금이 지불 수단의 역할을 한 거예요.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예를 들어보고 가면 너무 좋은데. 금, 한돈, 우리 돈 1,000원.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어볼게요. 너네 돈 1,000원의 값어치는 금 한 돈이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네. 괜찮죠? 그 다음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왜? 어떤 데는 금 한 돈에 10,000원일 수도 있으니까 와 너네 나라 돈의 값어치는 우리나라 돈 값어치보다 10배 낮네? 수고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중요하죠? 추가된 거예요. 뭔데? 금과 달러가 지불 수단이죠.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 금 본위제가 아니라 금환. 이 환이 달러인가? 어쨌든 간에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태환 조항이 뭔데?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됐다. 위에 했던 거 살포시 지우면 되겠죠. 이해하는 수단이었는데 헷갈리니까. 그 다음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금에 고정하듯이 여기에다가 이제 각국 화폐를 고정하는 거죠. 어렵네요. 그죠?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이 화폐로 금 직접 매입은 안 돼요. 달러로 바꿔서 그 다음에 금을 오케이.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 아마도 적자 얘기하는 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환율 변화가 경상수지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알 수 있죠.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교차 환율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아까 위에 봤던 거랑 똑같으니까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달러에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고정되지 않은 다른 녀석들은 이끼리는 어차피 달러와의 대응 관계 속에서 결정되니까 얘네와의 관계도 서로 형성될 수 있다. 아까 금한테 고정해서 얘 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지나가면 되겠죠. 힘들죠?
여기까지 힘들게 처리를 다 하면서 올려보세요. 다 했어. 다 했으면 이제 더 갈 수 있어요. 더 해봅시다. 할 수 있죠?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놓치지 마세요. 수입만 드립다 하고 수출을 안 하고 있나 봐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요. 아까 말했어요. 이건 경상수지 적자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어잉? 얘는 한번 처리해 봐야겠는데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서 달러를 35달러씩 여러 번 금을 요구했나 봐요.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왜? 금이 없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면 왜 괜찮은 걸까요? 금 1온스 35달러인데 극단적으로 얘를 70달러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러면 달러를 그동안 35달러를 가지고 오면 금 1온스를 내줬어야 됐는데, 야, 가치 바뀌었어. 70달러 갖고 와. 그럼 그때 금 줄게. 이러면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냐. 어차피 밀려오는 달러는 정해져 있으니까 금을 조금만 줄 수 있다는 거죠.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이거 어렵습니다. 봐봐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여기에 너무 꽂혀버리면 이 평가 절상이 달러화의 가치를 올린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가치라고 했죠. 그 가치는 뭐냐면 여타국 통화, 그거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면 그 가치가 올라간다. 즉 달러화 가치가 또 하락되는 거죠.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앞에는 그냥 달러화 자체를 내려버리는 거고, 이건 달러화에 대한 다른 국의 어떤 금액 가치를, 오히려 환율을 내려서 그들의 가치를 올리는 거죠. 뭔 소리일까? 1달러에 대해서 1000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얘를 1달러에 500원을 해요. 그럼 얘네 가치는 올라간 건가요? 네. 똑같이 1달러를 가질 수 있는데 이제 500원만 줘도 1달러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평가 절상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달러화의 값어치는 어떻게 되죠? 하락. 그러면 앞에 말했던 거랑 똑같이 되겠네요.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아지니까 오히려 쟤네를 올리면 달러화는 떨어지고, 혹은 달러화만 내려도 어차피 달러화는 떨어지고, 둘 다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나 본데요. 하지만 브레턴 우주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다. 왜? 1온스 35달러 고정이지 맘대로 70달러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였으니까 얘 고정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나오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뭔 소리죠? 경상수지 흑자. 이건 참고로 안 나와요. 지문에. 무역이라는 말이 수출 수입이야 라는 건 안 나옵니다. 하지만 무역이라는 말이 수출과 수입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다면 흑자니까 경상수지 흑자다. 즉 수입보다 수출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요거는 요구를 했어요. 이 지문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는 어떻게 맞춰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고요.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무역 흑자일 때 원하지 않는데요. 뭘 원하지 않죠? 환율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데요. 이걸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배경 지식 없으면 대응으로 풀어야 돼요. 배경 지식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격 경쟁력의 문제였지.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잖아요. 그럼 그냥 무역 흑자일 땐 환율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고 오히려 환율 오르는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대응 관계로 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시사점이죠. 아는 사람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지문이었고, 되게 쉽진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못 푸는 지문이었다.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꽤나 있었는데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지문이었다 라는 게 이제 나오죠. 가격 경쟁력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가면 1달러가 2,000원, 1달러가 1,000원 이래요. 수출하는 입장에선 똑같이 얼마짜리 물건 만들 거냐면 1,000원을 들여서 물건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나라로 넘어가면 환율이 낮을 때죠. 이때는 얼마에 팔리죠? 1달러에 팔려요. 근데 환율이 높을 때는 어떻게 팔리죠? 0.5달러에 팔려요. 우리 똑같이 돈을 들였는데. 가격 경쟁력이라고 했죠? 0.5달러에 팔리는 게 좋아요? 1달러에 팔리는 게 좋아요? 싸게 팔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더 높은 걸 선호해요. 이게 다예요. 이해한다면. 혹은 1달러에 500원이 됐다. 아예 낮아져 버렸어. 이럼 어떻게 될까요? 1,000원인데 갔더니 2달러에 팔려. 이건 뭐 사겠냐 이거죠. 안 사겠다. 그러면 수출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적자가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율이, 이 모든 것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권리였고요. 그걸 못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무역 흑자일 땐 환율이 내려가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끝. 평가 절상 그 자체가 환율이 떨어져서 평가 절상되는 거니까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마르크화와 엔화는 가치가 어떻게 돼요? 평가 절하되어 절상되어. 만약에 모르면 그냥 그랬구나 하고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것만 알았다면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그대로라면 가격은 올라갈 거야. 이걸 알았다면 좀 더 할 수 있죠. 이건 뒤에 문제까지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서 한다면 이건 배경 지식이에요. 가치가 올라간다. 상대적인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져야 돼요? 높아져야 돼요? 가치가 올라가는 건 평가 절상되면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환율 변동 압력은 커진다. 환율 떨어질 거에 대한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의 내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왜? 곧 환율이 떨어져서 달러 가치가 똥값 될 거니까. 금으로 지금 바꿔주세요. 지금 어차피 35달러면 금 주실 거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미국은 결국 1971년 못 줘. 금이 없어. 달러 좀 그만 들고 와. 금이 없어, 금이. 이러면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 우드 체제는 붕괴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힘들지만 처리한다면 요 정도예요. 그 다음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와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됐다. 왜? 규모의 경제인데 규모의 경제에 대해 또 알고 있는 사람은 쉬워요. 규모의 경제가 뭔데? 많이 무언가를 해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런 게 규모의 경제인데 뭘까요?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엔 환율의 가지수가 엄청 많아진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통화를 중심으로 외환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는 그냥 가지수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거구나. 이 정도만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끝. 다 했나요? 문제 풀러 가는 거죠. 10번을 할 수 있죠. 10번 1번. 브레턴 우드 체제 붕괴 이후에도 기축통화 역할을 했던 건 규모의 경제. 2번. 트리피는 어떤 전망을 했는가?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붕괴 이후에 대해서도 트리핀이 전망을 했나요? 트리핀 아저씨는 하고 퇴장하셨는데 브레턴 우드 체제 자체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 아니에요? 답은 2번. 이후가 중요했죠. 3번.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됐는가? 금 바꿔주기. 4번. 유동성을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금과 달러 2개. 달러와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적자가 계속되면 공급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신뢰도는 하락하더라. 했던 내용 나와 있으니까 5번도 처리할 수 있죠. 답은 2번. 11번.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추론이라고 봤지만 언제나 뭐를 중심으로? 내용 일치를 바탕으로 최대한 내용 일치 쪽으로 끌고 와서 문제 푸는 게 좋아요.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닉슨 쇼크 전에는 고정 환율이었는데 변동 환율이 된 거잖아요. 이제 고정 환율을 안 해도 되고 환율을 떨굴 수 있게 됐으니까 금이랑 안 바꿔줘도 돼.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즉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환율을 떨구는 거였잖아요. 가능해졌겠네요. 2번. 브레턴 우드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평가 절상이라는 건 결국 환율이 곧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건 고정되던 게 이제 환율 떨궈짐으로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잖아요. 2번도 지울 수 있어요.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다. 트리핀 딜레마 상황 중에 하나가 아주 오지게 펼쳐져 있었죠? 어디에?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금이 많아진다면 준비량이 급감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으니까 허락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국제 유동성이라는 건 증가되죠. 왜? 금과 달러였으니까. 지울게요.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중단하는 건 적자를 막기 위한 거였고요. 적자일 때 계속하면 결국 망한다. 이런 내용이니까 괜찮죠. 지울게요. 5번. 브레턴 우드 체제 하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마르크화가 평가 절상됐대요.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됐. 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마르크화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금은 적게 구매할 수 있다고요? 아예 반대네요. 답은 5번. 괜찮죠? 12번. 기역, 니은, 디귿. 미국 포함 세 국가가 존재한다. 미국, 독일, 일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기역은 금으로 하는 거고요. 니은은
브레턴 우즈인가? 디귿 기축통화 없음. 1번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3개.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뭐야? 다 금에 고정해야 돼요. 지울게요. 2번 니은이 붕괴인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얘는 달러가 기축통화였거든요. 금도 있잖아. 아니요. 다 달러에 고정하기 때문에 달러가 금에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달러에 고정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간 수학적인 내용이네요. 일단 세모. 아닐 것 같은데? 4번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얘도 국가 수만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고요. 얘도 국가 수만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단 미국은 금에, 얘는 미국에. 3개일 뿐인데요?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으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디귿은 기축통화가 없는 건데 그냥 무지성으로 많아진다가 디귿 내용 아니에요? 와, 3번 찍을 뻔. 답은 5번. 이러면 끝나는 문제였죠? 3번에 대한 어떤 깊은 생각 필요하지 않았다. 이 정도고요. 넘어가 볼게요. 문제 13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경 지식을 최대한 없이 한번 가봅시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준이에요. 보기 잘 분석해야겠죠? 어떤 일이 있대요? 처음에 금리가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통화 공급이 축소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아이고 소득세를 내렸고요. 군비를 증대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나와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리가 아이쿠 더 올랐다는데요. 그래가지고 외국 자본이 유입됐다는데 왜 유입됐나는 모르죠.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뭐 했대요? 결과적으로 환율을 떨궜다. 환율을 떨구는 게 해결책이었나봐요. 여기서 이제 배경 지식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조금 더 해줬으면 좋았던 거. 그럼 이때 환율이 그게 원인이든 결과든 간에 올랐겠구나. 요걸 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긴데 환율을 이런 형태로 적는 것. 이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좀 쉽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지문 안에서 해냈어야 돼요. 어디서 해낼 기회가 있었냐면 금본위 화폐 얘기할 때 금 한 돈에 혹은 1온스에 얼마. 그거 자체가 환율이다. 말했던 그 내용. 혹은 기축 통화가 달러일 때, 달러가 기준으로 됐을 때 자국 통화의 가치. 그게 환율이다. 뭐 이런 내용들. 그런 걸 봤다면 이 형태를 적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그게 아니었던 뭐 비슷하게밖에 안 됐을 듯. 내용 볼까요? 이걸 쓸 수 있는가 하는 건데 1대 B국 통화는 그냥 1,000원이라고 볼게요. 그 다음 C국 통화는 100원이라고 볼게요. 얘가 하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1대 500원. 그리고 얘는 1대 70원. 이 정도면 되겠죠. 환율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를 그냥 환율로서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거기까지가 배경 지식으로 혹은 지문을 읽어서 도달했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이거면 됐어요. 이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는데. 선택지 판단해볼까요? 1번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돼. 뭐야? 외국 자본의 유입은 마지막에 일어난 일인데 얘가 왜 모든 것의 원인이지? 지우세요. 이렇게. 1번은 이렇게 지울 수 있었어요.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 지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국제 유동성 달러 공급량. 공급의 증가. 그러면 A국 통화 그게 뭔데? 달러 가치가 상승하냐? 기초적인 배경 지식으로 물어볼게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올라가냐? 올라가겠냐? 이거죠. 근데 배경 지식 빼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말고 공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공급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럼 공급이 많아지면 환율이 떨어질 텐데 자체가 달러 가치가 커지는 거야? 사실 환율 하락은 여기 써있네요. 환율 하락인데 그게 가치가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똑같이 1달러인데요. 500원 주고 이제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갔겠냐? 떨어지겠죠? 지울게요.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엄청난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여기 있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끝나잖아요.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고
이제 비례식이죠. 그냥 생각만 한다면 이거예요. 얘가 떨어진 것보다 덜 떨어졌으니 얘는 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맞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 출제 요소가 3번에서 이제 티가 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지워도 되고요. 아니면 해볼게요. 1대 500이 됐고요. 1대 1000에서 1대 100에서 1대 70이 된 거예요. 얘랑 얘를 보자고요. 100대 1000대 100이네요. 이게 500대 70이 된 거예요. 똑같이 해볼까요? 1000대 140. 뭐야? 올라갔네요? 하락한 게 아니네. 해도 되고요. 참고로 저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근데도 할 수 있어요.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똑같죠 뭐. 그 다음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경상수지가 개선된다는 건 아마도 적자에서 흑자가 되거나 뭐 그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겠죠? B국에 대한 C국은 환율의 변화가 어땠죠?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 올라갔었는데 올라가면 개선되나요? 판단하러 갈게요. 개선된다는 건 적어도 수입보단 수출이 늘어날 때 일일 겁니다.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환율이 올라갔으니 경상수지는 개선되겠지. 탄력성이 1 이상이라면 뭐 이런 걸 하겠지만 못하는 사람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야 돼요.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은 주요국들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평가절상, 무역 흑자가 나면 환율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무역 흑자를 위해선 환율 하락보다 환율 올라가는 게 더 좋은가 봐요. 답. 이렇게 푸는 거였죠. 조금 더 이해한다면 환율이 올라가는 게 왜 좋아? 왜 좋아에 대한 이해는 배경 지식으로 해야 돼요. 뭘로? 가격 경쟁력에서 이득이야. 예를 들어 똑같이 내가 팔 땐 1000원 들어. 근데 그 나라 가서는 1달러인 거고요. 환율이 올랐네요? 그 나라 가서는 0.5달러인 거예요. 뭐가 더 잘 팔리겠냐? 이거죠. 이게 더 잘 팔린다. 이득이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가격 경쟁력으로 이해하는 건데 이런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냥 아까 그 내용 보고 무역 흑자국들은 환율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5번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5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왜 악화되지? 환율이 올랐는데 왜 악화가 될까요?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아, 이게 아니긴 하지. 하락시키는 걸로 해결책이 나와 있으니까 5번은 지워져요. 근데 환율이 올랐을 때 문제라고 했잖아요. 환율 오르면 좋다더니 왜 문제야? 입장이 다른 거예요. 1달러가 고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좋아해. 누가? 이쪽 편에서. 그러면 반대편의 입장도 있잖아요. 둘이 무역하는 건데. 올랐을 때 얘가 흑자를 보는 거면 얘는 적자겠네요? 그럼 이 기준이 되는 왼쪽 편에 있는 나라는 뭘 원할까요? 환율의 하락을 원한다. 왼쪽, 오른쪽이 서로 입장이 다르다. 이걸로 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계속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국 통화의 평가, 절, 하. 자국 통화의 가치를 낮게 봐달라. 이게 핵심이죠. 환율이 오르면요.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자국 통화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요. 그걸 원하겠죠. 그래서 하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데서는 1달러당 2,000원 이렇게 환율이 올라버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고작 2,000원을 줬는데 1달러밖에 못 사?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떨어져야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반대의 상황, 왼쪽과 오른쪽의 입장이 한 번 더 다르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의 내용으로 13번 해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배경 지식을 최소화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길에 대한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제가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지문으로 가볼게요. 얘는 그래도 좀 답이 있는 지문이에요. 정보 나눈 거 보면 티가 날 텐데 일단 볼까요?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가 있다. 그래서 뭐 내용이 나오는데 보자 이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영상 기술을 찍었으니까 난 적중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게 맞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해서 과정인가? 그 다음 과정이 나오나 봤더니 안 나와요.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이러면서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한 편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얘는 비교 대조였어요. 이 한 편 전에 있는 건요.
렌즈에 의한 상해 왜곡. 이거는요, 내부 변수고요.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이래요. 이걸 알 수 있다면 보정할 수 있다 이러죠. 한편 카메라의 기울어짐 이런 건 외부 변수래요. 아, 위에가 내부 변수라면 밑에는 외부 변수다. 어떻게 하는지 문제 발생했으면 해결까지 해야 되잖아요. 얘는 왜곡 모델 설정을 통해 왜곡 계수를 알면 할 수 있다. 그 다음은요. 촬영된 영상과 실색의 격자판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정한다. 이 정도. 끝. 이 문단까지의 내용이 별게 없어요. 그냥 내부, 외부, 어떤 문제, 어떻게 구별하며 어떻게 해결하는데 끝. 그게 다예요. 그 다음은요. 왜곡 보정이 끝나면 이게 또 하나의 단서였어요. 위에는 그냥 왜곡 보정일 뿐이야. 그 다음은 원근 효과 제거된 영상을 얻는 이제 시점 변환을 하지. 이제 과정이 나오네요. 1번, 2번. 3차원을 2차원으로 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 크기의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3차원을 2차원으로 하긴 할 건데 뭘 제거해야 된다. 원근법에 따른 차이는 없어야 된다. 이 정도 내용이죠. 왜곡이 보정된 영상. 이건 아직 원근에 대한 그 제거가 일어난, 즉 시점 변화는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색에 격접하는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이걸 알아야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모든 점들과 대응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한 기술을 할 수 있다. 대응관계를 이용해서 대응관계는 뭐와 뭐의 대응관계? 점과 실색의 점. 어떻게 하면 중요한 건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 동일하게 유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실세계에 맞게 바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이 된다. 그러면 다 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까지 해라? 합성까지 해라. 3단계. 끝. 괜찮나요? 1번. 1번이 그냥 이걸 맞다고 봐야 틀리다고 봐야 돼. 그러면 확인할 내용을 좀 나눠보세요. 영상은 한 360도 촬영하는 게 맞는지, 카메라 하나가 맞는지, 이 두 가지 내용이 확인할 내용이었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야. 지우면 되겠죠. 2번.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외부는 밑에 있는 거였죠? 얘는 뭐를 통해 해결해야 돼요? 실제 격자판과의 비교가 필요한데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은 아예 내부에 있는 거잖아. 아예 내부 외부가 바뀌었네요. 2번. 전후좌우 카메라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합성은 3단계였어. 지우면 돼요. 4번.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왜곡 모델은 내부였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내부에 있는지 볼게요. 내부에 있네요. 답은 4번. 내부 외부라는 구역만 잘 나눈 다음에 확신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였고요. 5번.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결국 2차원으로 표시되게 되겠죠. 기억부터 디귿. 기억 뭔데? 촬영된 영상. 니은은요? 왜곡이 보정. 여기는 뭘 아직 안 했다고요? 시점 변환을 아직 안 한 거예요. 디귿이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얘는 다 끝난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기억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니은에서는 작아지겠군. 시야각 자체가 작아지나요? 왜곡이 보정된 거 아니야? 2번. 니은에서는 기억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멀수록 작아 보이겠군. 왜? 원근 보정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시점 변환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답이 나와버리네요? 답은 2번. 여기부터 이제 시점 변환, 그 원근에 따른 어떤 내용이 벌어진다 라는 게 핵심이었겠죠? 나머지는 뭐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16번. 풀면 끝나는 좀 이상한 지문이 됐네요.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A와 B가 도형이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인데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보면 되겠죠? 전진 방향이 여기고요. 그리고 전방 부분만 보여준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차는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되겠네요. 그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됐다가 나중에 시점 변환을 하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은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뭐야? 윗변이 더 짧아야지. 1번 지워주고요. 2번.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 더 가까운데 왜 더 작죠? 3번.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유지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뭐와? 실제와 똑같이 만든다 이거였죠? 지워지고요. 5번.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왜? 작게 있을 테니까
시점 변화를 하면 커지겠죠? 답은 4번. 끝. P가 A 위에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되는 실세계의 점이 시점 변화를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점 변화를 하면 점을 선으로 바꿔주나요?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건데요? 점과 위치를 알 수 있으면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할 수 있고, 뭐야, 아니잖아. 점을 선으로 바꿔주는 그런 건 아닌데요? 결국 4번에 A가 원래 작았다가 결국 커진 거라면 답은 4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설마 이게 답이야? 네, 이게 답이고 끝나는 그런 지문이 될 겁니다. 그럼 17번 의외로 좀 어려울걸요? 교차로가 너무 구체적인 무언가가 아닌가 싶겠지만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답은 1번. 이 정도의 내용으로 끝나는 지문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문학 해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문학으로 가볼게요. 구독, 좋아요. 자, 문학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학은 좀 간단하게 볼까요? 벌써 새벽 5시예요. 힘든데? 볼게요. 먼저 가부터 비연계시가 나오죠. 가시를 읽어내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래도 읽어내는 시도는 해야 되니까요. 화자 중심인 시인가 대상 중심인 시인가 뭐였죠? 대상 중심인 시였던 것 같아요. 초가집에 대한 시인가? 봤더니 구겨진 하늘은 그러다가 호롱불이 켜지고 고향을 그린 묵화가 있다? 고향을 그렸다는데요? 그림 조각은 이건가? 앞밭에 보리밭에 말매나물 캐러 간 가시네는 가시네와 종달새 소리에 반해 빈 바구니 차고 오긴 너무 부끄러워 술래짠 뒷바위에 몸에 꽃이 피었고 그댓줄에 비가온 풍년이 든다더니 든다더니 안 왔다는 건가? 압내강에 시래나무 밀려나리면 젊은이는 젊은이와 뗏목을 타고 돈 벌러 항구로 흘러간 멋달에 서리빨 입져도 못 오면 바람이 분다. 뭐야, 부정적인 상황이 갑자기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고향의 풍경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부정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피로 갖고 온 이삭이 참새로 날아가고 참새가 다 먹어버렸나 본데? 참새 부정인가 본데요? 그죠?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뭔지 모르겠고 근데 그런 데니까 부정적인 상황에 얘는 긍정일 수도 있어요. 늙은이는 늙은이와 싸우는 입김도 왜 싸우지? 부정이네요. 벽에 서려 성에 끼는 한겨울 밤은 동리의 밀고자인 강물조차 얼붙는다. 강물도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 추위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부정적인 상황. 대상은 고향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그림을 봤더니 고향이 떠올랐다는 거니까 그림을 통한 회상 그리고 뭔가 긍정인가 싶은 내용 플러스 부정적인 내용으로 점차 전개되는 그런 느낌. 이것까지 읽어냈으면 좋았는데 이 정도로 못 읽어내도 대충 고향인데 부정적인 느낌인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았을 그런 시인 것 같네요. 1번 바로 보는 거죠. 1번 뭐야 부정적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고향의 그런 아픔을 얘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4번 자연물이 쇠락하는 과정 그런 대상 중심이 아니었는데요. 하나의 대상을 관찰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 자연물이 점점점 변화했다? 그런 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5번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낙관점점 다 가지고 1, 4, 5 지웠죠? 넘어가요 이제. 19번 드디어 초가의 정체를 알겠네요. 이곳에서 그는 오래전 떠나온 고향을 떠올려 시로 형상화했다. 고향은 맞았네요. 계절의 흐름에 따라 낭만적인 봄에서 비극적인 겨울로 시상을 전개했대요. 봄에서 겨울로 악화되어가는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묘사했다. 점점점 변화하는 무언가를 통해 그리고 겨울은 역시나 일제강점기에 대응됐고요. 악화되어가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이 정도네요. A. 보기 내용대로면 회상한다고 했으니까 회상하는 곳의 이야기라면 가능. 2번. 보리밭 풍경을 제시하여 봄이라면 긍정 가능. C.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압내강 전경을 묘사하여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진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화자의 소망. 화자의 소망은 뭐죠? 보기 내용대로면 회상하는 존재였고요. 우리 작품 읽은 걸로 본다면 대상 중심이 시였단 말이죠. 화자의 소망이랄 게 없다. 화자는 소망하지 않아요. 그저 회상하고 회상한 내용을 기술할 뿐. 답은 3번. 그리고 심지어 화자의 소망이든 고향 사람들이 기대하던 무언가이든 간에 C면 긍정이 나오나요? 부정 출발되는 내용인데요. 4번. 풍족한 결실을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부정이 있고요. 자신이 처한 현실 너머의 세계를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나? 곰처럼 어린 놈이 북극을 꿈꾸는데 이걸 어떻게 소년의 꿈으로 보나요? 그런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냥 여지가 있으니 근거가 있으니 가능하구나.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내용이었구나. 받아들이고요. 3번과 4번 선택지의 느낌 차이. 3번이 답이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 읽어야 되네요. 연계작품이긴 했는데 글쎄요. 몰라도 풀만할 듯? 대상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화자 중심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상인 산이 교훈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교훈을 받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가 강조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산 자체의 속성이 강조된다. 이렇게 봐도 되니까. 됐죠? 2번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 뭐야? 답은 3번. 이긴 한데 확인은 필요하겠죠. 이따 읽고 찍읍시다. 그 다음 20번 산. 산은 수시로 변하는 인간과 달리 태고로서 본질을 잃지 않는. 원래 자연이 교훈의 대상일 땐 그 교훈의 대상의 속성은 변치 않음이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너무 변하잖아. 거기서 출발하는 내용, 인시가 대부분이죠. 2번 산을 인간의 덕성을 표면화하는 데 집중하는 적극적 의지를 지닌 존재로. 뭐야? 인간의 덕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표면화한다? 산은 교훈의 대상인데? 이미 인간의 덕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 그 자체로 살면 되지. 산한테 뭘 배워? 산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인간한테 없으니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답은 2번. 시를 더 읽어도 이 정도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겁니다. 답은 2번. 넘어갈게요. 이제 가와나. 이거 갖고 풀면 되겠네. 묵화와 북창. 먼저 묵화. 고향, 회상, 매개체인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북창은 뭔데? 아, 열어서 봤다는 거구나. 열고, 산, 봄. 1번. 박쥐날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고향의 어두운 분위기, 산의 품에 주목하여 아늑한 분위기. 괜찮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어두운 분위기인가가 좀 걸려요. 1번 괜찮죠? 넘어갈게요 일단. 2번. 묵화는 황혼이 상징하는 현실적 상황에 나는 저승의 절망. 산은 교훈 주는 건데 뭔 소리야. 3번. 묵화의 조미처. 고향에 대해 느끼는 세월의 깊이를. 이런 것도 그럴 수 있다고 느끼죠? 그 다음. 나에서 북창을 오늘 열었다고 한 것은 산을 대하는 화자의 인식이 변화. 화자의 인식이 변화됐다면 이전 인식과 이후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저 산의 변함없는 속성을 언급하고 그거에서 교훈을 받자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인식의 변화라는 건 주제랑 맞을까요? 인식의 변화가 있다면 그 자체가 주제예요. 근데 이건 산의 속성 그 자체와 그걸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주제잖아요. 주제에서 아예 어긋나 버린 이야기입니다. 4번. 그림 조각 분절된 이미지. 선망하는 세계와 분리된. 뭐야? 5번. 묵화에 그려진 몸에 꽂힌 부끄러움의 정서를 나에는 북창을 통해 본 보옥의 안타까움의 정서. 부정적인 정서 아니야? 다 지워진다면? 답은 처음에 조금 찜찜했던 걸 털어내고 1번으로 찍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를 읽고 오면 되겠네요. 고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봤더니 수필이니까 언제나 주제만 뽑아내려고 본다. 인식이 뭐냐 이거죠? 봤더니 꼴을 스친다. 뭐야? 꼴 베는 자가 낫을 가지고 베는데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꽃을 왜 베어버림? 그러다가 땅이 낳고 하늘이 기르는 바 난리 나죠? 그러다가 봤더니 하늘은 공평하게 정해주는데 인간이 천하게 대하더라. 본바람 지키고 어떤 것을 이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늘에 달려있는데 인간에 달려있다. 영화롭게 할 거면 인간이 하는 거다. 소름도 친함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처럼 하자. 끝. 의외로 꽃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죠. 원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이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깨달음이든 그걸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수필의 구조긴 하니까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면 인간에 대한 뭐 존엄한 막 구체적인 이야기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 꽃을 하찮게 좀 대하지 말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고 보면 딱 맞겠죠. 다 읽었네요. 18번에 3번이 확실했어요. 그 다음 21번에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형체보다 쓰임새 이런 거 아니었는데 귀함과 천업에 대한 평가는 본성 이름이 3번 영화롭게 만드는 주체 인간이 그런가? 확인 정도? 인간이 하는 거잖아. 4번 인간이 어떻다는 내용 없이 하늘은 이렇다라는 말로 끝나니까 틀릴 여지가 없네요. 답은 4번.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거의 찢어도 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보기죠. 밑에 볼게요. 가 있으면 가 위주로 문제가 풀릴까요? 글쎄요. 나 다 위주로 푸는 게 나을 듯. 3번. 세속적인 삶의 공간 전체를 이해관계 얽혀있는 장거리 수송을 활용하여 나타남으로써 인심이 쉽게 변하는. 장거리는 그런 곳인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하지만 자연은 변하지 않으니까. 완전 적절한 얘기가 있었네요. 4번.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으로 나타냄으로써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인간과 가까운 공간의 적막한 분위기. 이게 주제예요? 답은 4번. 장막 안은 긍정이고요. 낫으로 베어지는 게 부정이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답은 4번. 괜찮죠? 5번은요? 소와 나비의 행위. 소가 하찬, 나비 귀하게. 아까 대립구조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답은 4번이네요. 이 정도가 첫 번째 세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현대소설 비연계가 있긴 했는데 보기에서 미션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볼까요?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강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뭐 어쩌라는 거야? 여기부터죠?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지를 통해 무엇?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된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게 주제인데요. 요 소시민을 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죠? 중심 인물이에요. 쭉 읽다 보면 어이없게 뭘 알 수 있게 되죠? 뭔데? 우산 임자인 자기를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바로 허구적 권력 표지가 되는 거예요. 전 아직 이 작품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이게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쭉 봤더니 뭐야, 체험할 수가 있었다. 첫째, 무전기. 진짜 무전기면 vs 우산은 가짜 무전기가 되겠죠? 그리고 무전기를 보면 이 무전기는 권력의 표지일 테니까 확 달라진다. 그러다가 노골적으로 보여줄 때보다 그냥 조금 보여줄 때 이게 더 효과가 더 크다. 이 정도?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는지 난리가 났네요. 그냥 이렇게 쭉쭉 읽어나가면 되는데요. 별게 없었어요. 그 다음,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자 까딱 모른 흥분과 기대감이 사로잡아버렸다. 한 건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무슨 사건, 뭔데? 남들은 도망가지만 이 사람은 찾아간다. 뭐하러 간 거야? 살벌한 풍경이었다. 오? 무슨 일이었지? 이게 무슨 일인 거야? 지경이었다. 체류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 뭐 하는 건데? 아, 시위 현장. 가가지고 뭐 하는 건데? 뭐 하는지 전에 생각할 건 있죠. 이 사람 곧 깨갱할 듯. 왜? 이게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곧 깨갱하러 갈 듯? 이봐요, 거기 당신 뭐야? 나 이런 사람이요. 하지만 실패할 듯. 실패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깨갱 다 했죠. 24번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일치를 물어보면 어떡하나요? 다시 가서 보면 되죠. 1번 우산을 갖게 된, 그러고 나서 변하게 된 그런 모습을 쭉 얘기하는 거였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좋죠. 쭉 봤더니 4번이 왜 답인지는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25번 1번 비 오는 날을 기다린다. 응? 우산이라서? 그런 우산 아니었던 것 같은데? 2번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전기를 보여준다. 이거 확인 필요한데요? 흥미를 느낄 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한 김달채는 달아나는 행위들과 달리 시위 현장으로 향한다. 뭐야? 3번이잖아. 1번, 2번은 확인이 필요했지만 3번은 확인이 필요 없는. 확인이 필요 없는 이렇게 3번 같은 선택지가 있으면 굳이 1번, 2번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내려가 볼게. 26번 기억과 니은. 기억이 뭔데? 케이스. 우산 케이스. 니은은요? 우산 이상의 것. 볼게요. 그쵸? 그래서 허구적 권력 표지가 된 거잖아. 알게 되죠? 살짝 보여주기. 그 다음 일부 극소수 사람들이 실현되지 않죠? 결국 망해야 되니까. 그런 소시민적인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4번 익숙하지 않은 거기의 시민들을 기억의 니은으로 오인한다고 판단한다. 그렇겠네요. 사복 차림의 청년은 니은에 익숙하여 기억을 이용하려는 김달채의 의도를 알아챈다. 내용일치 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실패한 거 아니에요? 거들떠도 볼 생각도 안 했다. 답은 5번 내용일치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7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지문 읽고 왔으니까 보기 한 번 더 보고요. 보기에 어긋나는 거 이제 답으로 골라봅시다. 1번 2번 3번 더 적극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4번 뭐야. 5번 학생들과 맺은 유대관계. 내용일치로 풀리네. 그리고 보기에도 없기도 하고. 답은 5번 유대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요. 단절을 하면 기득권을 지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유대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 그리고 그냥 거부한 거지. 유대관계를 맺은 적이 있어야 단절할 수 있다. 이거 가지고 그냥 문제가 풀리겠는데요. 그죠? 내용일치로 문제가 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답은 5번. 여기까지가 현대소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전소설 볼게요. 연계였는데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어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에 집중하는 건 뭐 그런 해설하는 것도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으니까 모르는 어휘에 집중하지 말고요. 대략적인 내용 파악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였죠? 봤더니 중심 인물이 패배하네요? 근데 윤리적으로 인정받는다. 끝. 가서 볼까요? 이때 태보 인물 체크 쭉 갔더니 뭐야? 벌써 패배했나? 네. 바라는 일은 왕비를 내치지 못하게 하는 거. 이 정도인데 자기 이름 자기가 말하는 건 좀 극혐이지만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왕비를 지키려고 하는데 패배해서 못 지키나 보죠? 봤더니 에이 면목 없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끝. 그러다가 형조판서도 태보 편인 것 같죠? 그러다가 왕이 왔다. 금으로 가두라. 이러니까 난리가 났다. 태보가 말했다. 괜찮을 거예요. 근데 만약 죽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누구를 위해서 왕비를 지키는 게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그러다가 결국 근데 실패해서 유배를 가죠. 그러다가 꿈에서 남편을 만난다. 그럼 뭔데? 한림이 남편이겠죠? 한림은
한림학사라는 벼슬을 가리키는 건데 보통 젊은 남자 주인공을 가리킨다 라고 한 적도 있어요. 쭉 봤더니 슬프다. 뭐야?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가 따라갈게요 했더니 갑자기 들어갔더니 남자 10여 명이 있더라. 그러다가 어린 제자 5, 6인이라는데요? 남과 일몽이랑. 뭐야? 이상한 꿈을 꿨다. 그랬더니 분병 한림이 원래 기사하였도다 이건 거의 다 죽었다 이 정도인데 아마 죽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표현이겠죠? 갔더니 한림의 편지를 주더라. 죽었나 봐요. 이때 원근 제조가 완주백관이 다 가지고 난리가 났다 했더니 편지에 불효자 태보는 두어자 문안을 부모전에 올립니다. 천리 원정 가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요 정도 구천에 들어갔다 죽었어요 하였더라. 그러다가 과천으로 향할새 대감이 누구죠? 아부진가? 대감과 판서 모두 애통함이 측량 없더라. 그러다가 토종리로 극진한 후에 체단을 연습하고 하다가 왔다. 각설 상이 민중전을 내치시고 태보를 정배 후 자연 심신이 삼란하여 성내 성회를 위복으로 순행하시더니 하루는 한 곳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노래 부르는 애가 있었는데 되게 바른말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걔가 누구였다. 오륙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꿈에 나왔던 걔네구나. 그러다가 이름을 부르려고 했더니 못 물고 끝나더라. 끝. 이렇게 대충 읽어도 괜찮나? 예. 자세한 줄거리나 내용 물어보면 가서 보면 되니까. 28번이 바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대본은 형옥에서 금부로 이송해주고 자청했다. 확인해보면 상이 보냈다. 이러고요. 2번 부인은 꿈에서 학발의관을 갖춘 사람들을 보고 놀라 꿈을 깼다. 그런데요? 답은 2번 대감은 아들의 주검을 집으로 데려와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다. 대감이 아버지가 맞았고요. 초종례 아까 뭐 나왔는데 지낸 후에 집으로 옮겨. 뭐야? 집으로 옮겨오기 전에 초종례를 극진히 지냈네. 지워주고요. 상은 노래의 내용을 알기 위해 아이들에게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중요한 건 묻고자 했지만 못 물었다 이거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5번 형조판서 얘기 한 번밖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형조판서는 대강직계로 올렸다. 마지못하여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태보편이었다. 지워지는 거예요. 답은 2번. 괜찮죠? 29번 금부는 권위를 실현하는 공간 한 곳이 어딘데? 뭐야? 희롱당하는 공간이잖아. 답은 1번. A, B 적절한 거니까 먼저 답 만들고 올게요. A. 면목 없어요. B는 왕비가 더 중요해요. 1번. 통감. 자책을 하나요? 아니요. 무죄를 소명하겠다. 아닌 것 같은데. 강직함은 소명. 답은 3번. 끝. 이렇게 되는 문제풀이? 31번? 답은요? 한탄한다. 부자와의 정. 보면 태보는요. 패배해요. 패배한다는 건 바른 마음을 가진 건 인정하지만 이룬 건 없다. 5번에 뭐래요? 국운을 회복한 영웅으로 추대돼요. 결과 때문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어떤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추대하는 거지 그가 뭘 이룬 건 전혀 없는데요.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기에서 말한 내용과 작품을 보고 와서 다시 보기를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나. 태보는 이루고자 하는 걸 못 이뤘습니다. 하지만 칭송받는 사람인 것 뿐이죠. 이 정도의 내용. 답은 5번. 이 정도 하면 고전소설은 마무리 되겠네요. 마지막 고전시가 세트. 탄군가 알면 좋겠네요. 먼저 얘 읽고 풀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난에 대한 이야기구나. 어이살리 그러다가 가난하다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거니까 오케이. 1번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여러 자연물 활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식 전환이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2번 계절감이 드러낸 소재를 대등하게 나열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3번 특정 계절의 풍속 얘기하는 게 중요할까요? 가난 탄식해야 되는데 뭔 소리지? 4번 특정 계절을 배경으로 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이게 다 포보죠. 계절만 나오면 돼. 답은 4번이에요. 나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 4번은 춘일만 보면 끝나요. 그리고 주제가 뭔지도 알았는데 그 주제의 내용과 일치하고요. 33번 A, B. A 한탄하는 내용이고 B는 뭔데? 오케이. 농가를 알고 와야겠네요. 공공한 향촌 공동체 발전을 위해 사대부가 가난을 벗어난 좋은 여기는 다 이상화된 농촌만 그려져 있겠네요. 가랑 내용이 아예 다르겠는걸? A. 군기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 있다. 그래? 후량을 갖추고니까 예의를 갖춘 건가? 2번 시간의 경과를 의식하며 세 달에 네 달의 만족감. 괜찮나 본데요? 군과의 관계를 너희와 관계를 운명적인 것으로. 너희 하느님이 오케이. 근거 있네요. 4번 옳도다. 네 말을 수용하는 태도를. 옳도다가 뭔데? 볼드체가 없어. 뭐야 이거? 어딨어? 옳도다 여기 있네. 긍정하긴 하겠죠. 그 다음 반이로다라는 감탄으로 페노모의 기대감. 뭐 긍정이니까 괜찮겠죠? 그 다음 5번 하늘과 하느님을 예찬하는 어조. 하늘을 예찬하면 가난을 긍정하는 건데 가능하겠어요? 허락 안 되는 내용이 5번에 등장했네요. 답은 5번. 이렇게 참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다 5번 찍으세요. 34번
기역과 니은. 디귿까지가 이제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긴 이제 나입니다. 나에서 답이 나올라나? 딱 답이라고 고를 만한 건 없는데요. 그죠? 1, 2, 3에서 다시 봐야겠네요. 1번 가난, 2번 가난, 3번은 가난은 둘째치고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 가난에 대한 한탄이 주된 내용인데 이게 뭔 소리야? 궁핍한 삶을 실감나게 그려냈다는데 갑자기 사회적 책임을 근엄하게 내려놓는다? 3번. 실제로 디귿을 확인해봐도 되고요.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끝. 그냥 대접을 못한다. 이 정도라서 가난하다. 이게 단데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다. 상황에 대한 제시일 뿐이었잖아요. 3번이 답 후보였고요. 실제로 답이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문학도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작은요, 간단하게 출제 요소에 대해서만 같이 보겠습니다. 35번. 의외로 2번이 매력적인 답이었어요. 왜? 이게 요즘 화작에 나오는 약간 트렌드인데 추가로 자료를 탐색할 것을 권유라는 형식으로 사람을 낚아요. 그런 다음에 소개한 두 음식에 대한 게 아니지롱? 이러면서 2번이 지워지는 이런 거였고요. 지나가다 보면 결국 처음 부분에 해당하는 4번이 답이 되기 때문에 아마 2번만 제끼면 4번이 답인 걸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36번. 결국 기역부터 미음까지가 뭐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결과적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 얘는 괄호가 있을 거라고요. 괄호 앞뒤 내용 보는 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5번이 답이었는데 5번은 의외로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해요. 뭐죠? 여기에서 안내한 거. 성류탕 다음 난면. 이걸 확인한 다음에 성류탕 난면 확인하면 순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 답은 5번. 이런 귀찮은 문제였던 거예요. 됐죠? 넘어갈게요. 1번 시원나봐 추론 지우고요. 여기까지 갔다가 추론인데 같아 4번.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답은 4번. 넘어갈게요. 38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상 독자 한번 확인할게요. 학생회 봐도 되고요. 아니면 건의 문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1번 찍어도 별로 문제될 게 없었던 그런 문제였던 거예요. 답은 1번. 39번. 꽤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A, B, C, D, E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결과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필요는 있었죠. 2문단, 3문단, 3문단, 4문단, 5문단 이런 거여서 3문단이 좀 어그로가 끌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3문단은 다 맞았죠? 답은 1번이 되는데요. 왜? 2문단에서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언급했다. 근데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 2문단 보세요. 늘면서 어려움이 발생해서 제안했습니다. 현행 토론 한마당의 예선 방식으로 발생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거랑 참가팀이 늘면서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 이걸 해결하기 위해 현행 토론 한마당의 문제점이 이게 있는 건데 그 다음 문제점이 또 발생해가지고 이걸 또 해결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답은 1번이었다. 이런 꽤나 어려운 판단을 요구하는 게다가 답이 1번이야? 더럽게 오래 걸렸던 뭐 이런 문제죠. 굉장히 1번 좀 어려웠을 겁니다. 40번 아주 기념비적인 문제입니다. 9월에도 한번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가가 있고요. 나가 있잖아요. 나의 학생 1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가 장문이고 나가 화법인데 이게 융합 문제인데요. 정답은 가에서 나왔던 나부터 판단해라 라고 많이 이야기했지만 결국 가에서 답이 나왔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가에서 예산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방식이 아니에요. 나만 가지고도 풀 수 있어. 나에서 새롭게 제시한 방식이니까. 근데 가에서 제시한 방식을 찾아보면 아예 아닌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했죠. 답은 그래서 3번이었다. 이 정도 내용이었네요. 저 같으면 4번부터 판단했을 것 같아요. 왜? 제한하고 있다라는 혼자 갑자기 부정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는 걸 먼저 찾는 건 쉬우니까. 그런 다음에 봤더니 장단점이 있고 판단하게 하는 것도 맞아. 근데 그게 가에서 제시한 방식이 아니었다. 라는 거죠. 그걸 나만 가지고는 그런 것 같은데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였고 가까지 가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여서 9월에 나온 것과 유형이 비슷하지 않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가가 확실한 답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였다. 답은 3번이었네요. 41번 얘는 쉬운데요. 그죠? 답은 1번. 푸는 법은 적절한 거니까 먼저 이거에 대해 알고 와야 한다.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42번 요렇게 나눠서 인식을 해야겠죠. 동영상 방식의 장점. 동영상 방식이 있고 토론 개요소 방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부터 먼저 검토하고 오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심사자 섭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건 뭐의 장점이었죠? 토론 개요소 방식의 장점이었다. 답은 2번. 넘어갈 수 있겠죠? 43번. 어려운데요. 어려운 이유는 유병률의 차이라고 하니까 숫자가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었죠. 그냥 차이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했으면 됐고, 그게 아니라 2번을 그냥 지운 다음에 어딨지 했다면 다 지우고 나서 이제 2번으로 돌아왔어야 됐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답은 2번. 44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삭제부터 확인하는 거라서 뭐가 없어졌을까? 얘가 후였고요. 그 다음 그 전께 전이었다. 아래와 같이 수정했다 이러잖아요. 한 문단에 없어진 건 이거구나. 없어진 거에서 이제 답은 3, 4, 5 중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는 여기서 찾으면 되니까 쉽죠. 하다가 이걸 V라고 봐야 돼. 유형이라고 봐야 돼. 하다 보니 원인이구나. 답은 5번. 이렇게 푸는 문제였죠. 예. 미리 분석한 내용과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문제가 잘 풀렸던 그런 문제였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먼저 유병률이 있었다. 건반 악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현악기, 그 다음 관악기다. 그러다가 상지 부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부위에 대한 이야기. 이건 확인이 필요하다. 이 정도? 그 다음 인식은 원인인데 과반수를 넘긴 함. 그 다음 유병률인데 휴식이 중요함. 근데 악기별로 차이는 있음. 그 다음 이건 인터뷰 자료인데 방법이돼요. 보면 상지 부위 건반악기, 현악기, 관악기가 맞는가? 와, 귀찮게 하네요. 관악기 대비 1.82배, 현악기가 1.57배니까 건반, 현악기, 관악기 맞네요. 건현관. 2번 설마 하지 부위 일치하지 않는다. 0.84배 때문에 그러네. 지워주고요. 3번 나를 활용하여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와, 인식 개선이라는 거 많이 나오지만 이건 인식이란 말로 낚시하는 원인 파트잖아요. 이게 인식 개선이야? 답은 3번. 인식 개선은 보통 뭐로 나오는 거야? 실천할 거냐, 인식 개선으로 끝날 거냐. 즉,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단순히 인식 개선이냐 아니면 실천에 동참하는 것이냐. 이런 거 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얘는 인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인식 개선 선택지를 만든 좀 졸렬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1번, 2번이라는 어려운 걸 통과하면 3번 답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 요 정도? 합법과 작문은 엄청나게 무난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맨날 화작을 우리 푸는 입장에선 꽤나 까다로운 문제가 39번, 40번이 존재했으니까 어려웠는데 잘 해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판단일 것 같고요. 화작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엄매입니다. 엄매는 풀기 싫겠죠. 저도 풀기 싫었어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문제가 거의 최상급 문제가 나왔다? 볼 수 있고 좀 또 국어를 또 제가 업으로 하는 입장에선 문제가 꽤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볼까요? 35번에 1번. 책꽂이는 뭐가 아니다. 꽃꽂이가 아니다. 내용 일치로 봐도 되는데 꽃꽂이가 아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거죠. 책꽂이는 책을 꽂는 뭐라고 봐야 돼? 도구라고 봐야겠죠. 2번 놀이. 이는 사람의 의미로 쓰이지 않으니까 지우면 돼요. 내용 일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3번 길이처럼 중세국어 길의도 명사 부사로 쓰였다. 얘는 내용 일치가 필요해요. 위에 올라가면 의는 부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나오죠? 지울게요. 어딨어? 의는 이와 달리 부사는 파생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내용 확인하면 되겠죠. 4번 의가 부터 파생된 단어는 두 가지 품사로 쓰였다. 접사 의는 이 녀석과 똑같은데 양성모음 버전인 거잖아요. 두 가지 품사로 쓰였을까요? 의는 아이도 쓰였다. 똑같잖아요. 명사만 파생했다. 5번 의는 관용어나 부사로 쓰였다. 이거는 기출에 나온 적 있는데 평가원에. 마지막에 확인해도 되고요. 답은 5번.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푸는 문제가 나오던데요. 이거 푸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내용일치로 풀거나 아니면 그냥 1대1 대응으로 풀어도 풀려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어설픈 지식 대응만 안 하면 됐습니다. 1번 부사격 조사다. 왜? 애니까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음조에 따라 결합했는지만 보면 돼요. 음성 확인하고 지우시면 제일 좋았죠. 2번 의는 부사 파생 접사군. 굽이 명사야. 2번 찍으면 끝났습니다. 끝. 넘어가면 되겠죠? 와 37번 미쳤던데요 문제가? 이건 아름답지 않아요. 짜증나요. 우리의 범위라는 건 보통 많이 나옵니다. 우리라는 게 청자를 포함하는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가 나뉜다. 좋은데 이건 강아지 이름까지 써야 되고 좀 오바 아니야? 볼게요. 영희, 민수, 우리 둘, 영희, 별이 미쳤죠? 둘 다 안 좋아해. 누구? 봄이랑 소미. 우리 셋, 민수, 봄이, 소미. 그렇구나. 별이는 좋아하니까 별이, 영희,
민수 같이 놀자. 그럼 오늘 우리 셋은 봄이, 민수, 영희 난리가 나죠? 답은 니은이 가리킨 대상은 이거 답은 2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는데 별론 것 같아요. 답은 2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8번 이거죠. 굉장한 문제. 일단 뭐뭐에 유리하다가 있어서 얘를 빼면 이곳의 지형은 유리하다. 뭐에? 안 되니까 얘가 포함되는 건 알 거예요. 근데 낚시는 얘죠. 근데 여러분 그 서술어와 함께 쓰인 문장 성분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서술어와 같이 쓰였을까요? 하기 전에 분석할 때 요걸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곳의 지형은 유리하다니까 막기예부터 이렇게 밑줄을 확장해서 이렇게가 뭐였다? 명사절이었죠. 명사절은 명사처럼 쓰여서 문장 성분으로 쓰일 거고요. 격조사가 붙어서 결국 성분으로 기능하게 되겠죠? 명사절 플러스 에. 그 자체가 부사어였던 거예요. 얘를 좀 다르게 색깔을 칠해보면 이곳의 지형은 뭐뭐에 유리하다. 이게 다였죠. 뭐는 없었다. 목적어는 없었어요. 애초에. 없다면 실현된 적도 없다. 만약에 있다면 실현된 거거든요. 있는데 빼는 경우는 없어. 근데 이걸 왜 빼야 될까? 없었던 거니까 빼는 거예요. 막기라는 서술어가 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리하다가 얘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얘를 거느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곳의는요? 관용어니까 필수 성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였고요. 얘 하나. 두 자리 서술어이자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됐죠. 5번이 이제 매력적인 오답이 되는 거고요. 5번은 반가워하면서 찍죠, 보통. 와, 역시 헷갈리지 않게 나오는구나. 세 자리 서술어. 보냈다. 약간 뭐를 어디에 보내다, 뭐를 어디에 주다. 이런 게 기본이라고 했지. 신나서 찍었겠지만 사실 침입물이 낚시였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문제였습니다. 어렵고 짜증나죠. 근데 좋은 문제는 맞잖아. 넘어가 볼게요. 39번. 와, 다 대응해봐야 돼요. 좀 짜증나는 문제예요. 얘를 지식으로 푼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단, 뉘여로 쓰이면 마지막에 리을을 적용하잖아요. 이가 어디에 와서 줄었으면 이랑 어는 없어지고 여만 남아야 돼요. 근데 얘는 누이에 이가 이라고 봐준다고 쳐. 근데 이도 없어져야 되는 누여가 돼야죠. 이가 살아있음. 이것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정도까지가 언어 해설이었겠네요. 그 다음에 매체를 보는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 결국 소개하고 끝나요. 답은 4번. 비판적 입장이 아니라서. 뭐 이 정도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와 엄청 좋은 문제였죠. 나머지는 보면 되는데 보조사 는은 화제임과 동시에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보조사였습니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러면 주어이죠. 뭐 화제어라고 하죠. 근데 좀 예시가 별론가? 어쨌든 간에 봤더니 어때요? 주어인지를 보려면 뭐뭐를 거쳐 버려 저장한다. 사전 등록 정보가 저장한다. 라는 말이 성립해야 주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는이 붙었어도 가가 붙을 수 있어야죠. 근데 사전 등록 정보를 저장한다. 뭐야? 목적어로 밝혀져 충격.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와, 엄청 좋은 문제였던 거예요. 짜증나는 건 맞아. 42번 적절한 거. 일단 화법작문처럼 풀어야 돼요. 시청자 1. 뭐야? 어디서 조사한 건가요? 약간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언급하지 않네요. 이거에 대해 언급해야 되는데 약간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긍정. 긍정. 약간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필요. 이 정도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넣어서 볼 수밖에 없어요. 답은 3, 4. 뭐야? 왜? 누구에게는 사람들은 땡큐네요. 땡큐인 선택지가 하나 있어서 나머지를 보지 않아도 됐던, 대충 봐도 됐던, 혹은 중간에 세모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정도였고요. 43번 A부터 E 의사소통의 특징. 이거는 이제 매체 지식으로 푸는 문제였거든요. 하다가 답은 결과적으로 뭐였냐?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변형해서 배포하고 이럴 정도의 적극적인 무언가는 없다. 약간 쌍방향성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통을 얘기하는 거지, 거의 뭐 생산자랑 동등한 지위를 가진 그 정도의 쌍방향성은 말하기 어렵다. 이 정도였죠. 뒤에 뭐 있는데? D. 글을 올릴 수 있고요. 댓글을 다는 것도 가능하다. 쌍방향성. 끝난 거예요. 보통 요즘 매체, 새로운 매체는 복합 양식성과 쌍방향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쌍방향성은 환영이죠. 이 정도 내용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복합 양식성은 좋아. 근데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막 수정하고 할 수 있다.
생산은 생산대로 하고 우리도 영향을 줘서 소통하는 그 정도의 쌍방향성을 얘기해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확인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하이퍼링크 기준으로 보면 되고 EU인지만 보면 되죠? EU 답은 5번 찍으면 되고요. 그 다음 결과적으로 다 결합한 것도 맞고 한데 화면 두 개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화면 두 개에 이어지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건 이게 아니라 위에 그래프였음. 답은 3번.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혹시 다 보신 분이 있다면 정말 고생하셨고요. 저도 고생했네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뭐 해설이 좀 미흡하거나 이상하거나 미심쩍거나 그런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얼마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다음 해에 수능을 준비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어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